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국정원이 당시 국정원 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쓴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길이 18cm의 개조된 흉기가 커터칼로 언급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서 해당 법률 검토서 작성 경위를 직접 밝혔습니다. 특검이 국정원에서 맡았던 업무에 대해 물으며 보고서도 작성했냐 묻자 김 전 검사는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테러 관련 문건도 작성했다며 이 대통령 피습은 테러 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지 않고 민주당이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테러 방지법에서 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능 마비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총리님,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김건희에게 그림을 갖다 바치고 국정원장 법률특보 자리를 꿰찬 뒤에 김건희에게 매각 매직 사건을 일으킨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판단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 오로지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상민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이 특보자를 꿰차고 쓴 보고서가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테러 해당 여부입니다. 커터칼 살인 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커터칼이라는 규정 자체가 사건의 성격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이 국회에 올리기도 어려운 정도의 흉기, 바로 그러한 것을 놓고 커터칼로 윤색해서 테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정보원에서 공식 법률 판단 조직은 법률특보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준법지원처입니다. 준법지원처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 자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서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14일 정식 법률 검토 조직도 아닌 김건희 최측근 특보의 판단을 가지고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테러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것도 문서가 아니고 전화로 구두 통보했습니다. 총리실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명백한 테러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테러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책을 다루게 되어 있고 물론 마지막 항에는 특별한 사안을 규정해서 그것을 심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여러 가지 그 규정상으로는 테러라는 규정을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관련한 조사나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어제도 천준호 의원님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1차적으로 이것이 국회 정보위 등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1차 확인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도 이것이 좀 명료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희로서 그 이후의 조치를 불가피하게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다시 드립니다. 네. 총리께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에 정식 문서로서 테러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판단 또한 문서로서 받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14일 국무조정실이 테러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월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테러 위협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은 방치했다. 저는 결국 테러를 조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도 계셨지만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즉시 감찰반을 가동해서 총리실 산하에 있는 대테러센터부터 국정원까지 모든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서 그 실체를 전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제기하신 요청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초에 괴한이 이재명 대통령을 피습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살인미수 사건으로만 단순으로 종결지었고
근데 그 이후에 그 배경들이 최근 들어서 밝혀지기 시작을 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테러 지정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봉지욱 선배 이 부분 취재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 거죠? 궁금했어요. 안 그래도. 취재는 안 하고요. 이제는 뭐 이제는 뭐 사표냈기 때문에 취재는 네. 안 하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가 알려오기 들려오고 때문에. 뭐 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전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누구나 봤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테러를 당해서. 근데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뭡니까? 헬기 타고 서울로 병원 옮겼다. 그렇습니다. 특혜 논란이었어요. 이런 프레임 전환들이 있었는데 명태균하고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하고 윤석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보면 언론 플레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아마 그 언론 플레이의 기획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뭐 고성국이랄지 유튜버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유튜버들로부터. 네. 근데 되게 고전적이에요. 단순하고. 근데 그게 먹힌 거는 기성 언론이 그걸 받아줬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 죽을 뻔했던 사건인데 갑자기 그 피 묻은 와이셔츠 증거물을 경찰이 버리고 네. 뭐 피도 다 닦아버리고. 갑자기 거의 물 청소를 해버리고 네. 여러 가지 그냥 그러다 말았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이 이제 이거는 최근에 뭐 테러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김상민 법률특보가 국정원 원장 그렇습니다. 법률특보가 이거는 뭐 커터칼 단순한 뭐 커터칼 뭐 사건이다 네. 이렇게 축소를 했다는 건데 다 떠나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테러를 한 테러범 김진성을 그 현장 부산 가덕도 현장에 전날에 내려다 준 벤츠 승용차가 사진이 나왔잖아요. 근데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제보가 온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왔는데 이제 지역 제보 온 곳도 거기 근처에 부산 세계로 교회가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가 한 인근에. 네.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제가 리박스쿨을 취재하면서 알았죠. 이 세계로 교회에서 많은 자금을 극우 세력들한테 이렇게 댓글 공작이나 극우 역사 교육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한다고 이제 저희가 파악이 됐었고,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의 교인이더라고요. 그 벤츠의 그 운전자가? 교인 플러스 거기 인근의 수협의 직원이란 것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제보가 온 거예요. 그런 그래서 상황입니까? 수협의 직원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을 만약에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근데 부산 강서경찰서가 국정원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공유하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도 되게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이상한 부분이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또 이분이 급성 무슨 암인가 뭐 혈액암인가 이런 게 걸려가지고 네. 병에 걸리셔갖고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라고. 운전자분이? 예. 아, 병세가 안 그러니까 좋아서. 예를 들면 이분은 단순하게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면 그렇겠죠. 정상적으로 그 은행 직원인데 이런 일이 가담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어차피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발적으로 충남 아산에 있는 김진성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 부탁을 받고 거기다 데려다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선의 이동이랄지 숙소 정황할지 뒤에서 이제 배우 이 설계를 한 사람이 있을 네. 것이라고 보이고 이런 것도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돈이 또 들잖아요. 돈이 네. 들고 어떤 금전이 약속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세계로 교회라는 이제 그 교집합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 혹시 건강 안 좋아서 잘못되기 전에 빨리 조사를 해서 누구로부터 청탁이나 아니면 지시를 받았는지를부터 조사를 해 나가면 네. 알 텐데 그거를 경찰한테 맡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부산 강서경찰서가 덮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이거에 사주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그러니까 배우를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게 봉지욱 선배 지금 말씀이신 거죠. 굳이 따진다면. 근데 그런 얘기가 그때 공공연하게 찌라시도 있고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5개의 혐의를 뭐 압수수색 뭐 수백 번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근데 극적으로 그 영장 기각이 되면서 더 이상은 이재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라서 네. 이재명을 죽이지 않는 한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을 때예요 이때가.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재명이 되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권 그래갖고 계엄을 일으킨 것도 따지고 보면 어차피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권 넘어가면 그렇죠. 우리는 죽는다는 네. 생각이 있었던 계산이 있었던 거겠죠. 야, 정말로 이제 이게 만약에 논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와. 일종의 테러 모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만약에 해서 진짜 그렇게 뭔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이 문제와 별도로 손현보 목사는 영장 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손현보 목사는. 아, 그렇군요. 네. 네, 선거 개입 문제로 네.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해가지고 검찰이 청구까지 했다는 소식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심사 결과 좀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언론 플레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때도 의심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제1야당 대표 더군다나 국회 일당 대표가 이 칼에 찔려가지고 사망할 정도의 상황, 사망 직전 상황까지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경찰이나 당시에 취급을 맞아요. 했어요, 정부에서. 저는 이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의심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완 그 화백 그림 주신 분이죠. 김상민 검사가 거기에 법률 특보로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뭔가가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부산대병원을 안 가고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왔다. 헬기 타고 왔다. 이게 굉장히 그때 여론을 급반전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때 그거를 제일 먼저 그렇게 크게 쓴 게 조선일보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 당시 너무 이상해가지고 조선일보가 한 바닥으로 확 휘워가지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네. 막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걸 키웠을까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수세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론 조작에 공작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더 보태면은 네. 지난해 3월에 총리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국정원에다가 이게 테러에 해당한지를 문의했다라는 것이고 국정원 1차장은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국정원 기조실의 법률팀에 법률 의뢰를 맡겼던 것이고 기조실의 그 법률처의 판단이라는 것은 민주당 박성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정치적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에 대한 개인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 사건 지정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봉지욱 선배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이 사건을 그렇게 테러 사건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인데 종국적으로는 김상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거 하라고 보냈겠죠. 뭐.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테러 대응 센터가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테러를 지정하면 국정원, 경찰 이런 데가 다 합동기관이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국정원하고 수사 정보를 교류를 서로 그렇죠. 주고받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막기 어려울 거라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찰 차원에서 그냥 꽉 쥐고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다. 국정원이 테러를 지정하면 바로 대테러 대응 센터가 움직여가지고 군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최대한 축소하는 방법은 아마 그런 선택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결국 사정이 이만치 되다 보니까 우리가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물게 되는데 드디어 그 단초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 측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네. 야, 드디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의 출처 그리고 유통 경로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완 그림 중에 1억 2천만 원짜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1억 되게 2천만 원이라면 스케치, 청경자나 이완 같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그냥 스케치하면 1억이에요. 네. 지금 유통가가. 지금 근데 점으로부터 하고 이거 뭐 넘버 이거는 제가 볼 때 최소 20억 원 이상 할 것 같은데. 아, 훨씬 더 큰 네. 금액이다. 이거 12억도 아니고 1억 2천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김상민 검사가 공짜로 받은 것 같지는 않은 게 전 그래도 김상민 검사 참 고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되는 시발점이 김상민 검사예요. 맞습니다. 그 김영선 전 의원을 이제 한 번 더 줘야 되는데 명봉천을 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저 당협위원회 그 감사를 하면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꼴찌를 해요 그때. 꼴찌를 해서 와가지고 그 국민의힘 당협 그 당무감사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다며요. 딴 거 다 안 보고 명태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고 간 거야.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나오기 직전인데 한동훈이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점수표를. 당연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김영선은 이 꼴찌한 사람을 공천을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절대 못 받은 거죠. 그래갖고 얘는 안 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추정을 해보면 김건희한테.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영선 한 번 그냥 더 줘도 상관이 없는 건데 김영선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안 씁니다.
그래요? 김영수는 재산이 한 6, 70억 돼. 오, 돈 많던데. 많아요? 네. 근데 본인이 명태균 그때 특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될 때도 보궐에서 2022년에 보궐이 될 때도 자기 돈 10원 안 써서 이 모든 사달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때 그냥 그 자기 그 재산 시원하게 한 2억만 그냥. 땡겨가지고 네. 쓰고 어차피 선거 보조 1억 5천 받거든요. 받는데 자기 돈을 10원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명태균이 시의원이나 뭐 이렇게 군수 그 기초자치단체 의원하고 싶은 사람 2명에게 3억 원을 땡깁니다. 그 돈을 땡겼다가 이 사람들이 공천이 안 돼 버리니까 일부러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돌려주는 과정에서 김영선 이 당선된 다음에 그 선거보조금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요. 그래서 선관위가 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목돈이 왜 일로 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있었고 김영선은 돈을 안 내니까 돈 내내로 선수 교체를 했는데 이거 시원하게 내는 네. 사람 있으니까 대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김상민으로 바꿨는데 또 떨어졌잖아요. 보면. 컷오프도 했죠. 네. 김상민. 근데 명태균 그 씨는- 보면 네. 이 과정에서 김건희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보니까 그렇지, 당시에 그렇지. 이제 김건희 가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익십을 했다. 그렇죠. 읽어놓고 답장을 안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에요. 네, 익십을 하면서 한동훈과 김건희 관계가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7불사 회동도 하고 시작이 쭉 되는 거죠. 김상민 고마운 사람.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10분 이해가 가는데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분이 김건희 씨 측의 이완 화백의 그림을 건넨 시점입니다. 언제? 2023년 초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는 김상민이 사인이 아니고 공인으로 그것도 검사할 때예요. 부장검사. 검사가 이런 그 공천을 예비해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뇌물 매긴 겁니다 이게. 네, 김상민의 주장은 이제 다르죠. 내가 대신 사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거예요.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 김진우,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가 오빠 돈을 받아서 내가 그림을 1억 2천만 원 주고 대신 사서 오빠한테 준 거다. 내 돈 들어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동아일보에 자기가 전화를 받았더라고 또. 이걸 통화에서라고 밝혔어요. 네, 네. 설명을 그렇게 했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김건희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현직 부장검사가 2023년 초면은 대통령 영부인 아니에요? 영부인 오빠하고 친해가지고 영부인 오빠 그림을 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도 대신 사줬다는 주장이잖아. 심지어.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영부인 오빠 무슨 재벌 총수도 아니고 어디 뭐 마름 굴리는 거 사람 부리는 것도 아니고 현직 검사를 어떻게 그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1억 2천만 원을 야 내가 1억 2천만 원 줄 테니까 그림 사가져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웃기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강 큰 사람이 있어요. 1억 2천만 원을 주면서 그림 값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가지고 오는 사람 아니, 마음인데. 그 바쉐론 콘스탄지 시계도 5천만짜리 500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500 네. 퉁쳐. 딱 10분의 1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12억짜리 그림 사면서 1억 근데. 2천 줬어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림 가격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검사가 자기 지인이 갖고 있는 그림을 사다가 김건희 오빠한테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대통령이 영부인 오빠를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정도 관계가 되니 이 그림을 누가 사주든 안 사주든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김건희 등에 업고 김건희 오빠도 등에 업었다.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냥 추석 앞두고 나 이제 현직 검사가 나 출마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 지역에 막 뼈를 묻니 어쩌니 그러면서 문자도 막 당당하게 보내고 그렇구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저거 감찰해 그랬더니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총선 출마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건희가 그 다음에 아유 우리 김상민 좀 공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김영선한테 아이 그 대신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러면은 공기업 보내줄게. 사장 보내줄게. 이게 다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달리 생각하거나 해석할 여지가 없잖아. 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김 전 검사 법률특보로 임명되기 전에 이거 부담이다. 그러니까 좀 문제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요 정도까지 내면 보통은 임명을 안 하는데 임명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행적을 보면 현직 부산검사 신분으로 문자 돌리고 출마 강행하고 저 사람 뭐 믿고 저러나? 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하나 둘씩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싶은데 게다가 최근에 김상민 전 검사 이름이 다시 거론이 됐는데 지난해 1월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라고
건의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확인이 됐는데 이 보고서를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그 왜 정부기관의 특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직책은 사실은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특보로 계시는 분들도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없어도 되는 직위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한 자리를 줘야 되는데 당장 그 여의치가 못하면 특보 자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꼭 중요해서 특보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쨌든 공천을 못 받고 국정원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는 자체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는 와중에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그 테러 그러니까 그 커터칼과 관련해서 이거를 테러로 인정을 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국정원 특보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그 하나의 과정에 의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 보고서는 또 왜 썼는지 저도 좀 그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정치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사건과 무관한 민간인들까지도 소위 어떤 그런 그 공격을 해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낳는 행위를 테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이재명 커터칼 그 공격을 한 그 사람은 지금 그런 어떤 특정 정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그런 범죄 행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더 특보로서 객관적이고 어떤 그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런 보고서를 쓴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는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이거 자체도 지금 논쟁이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제 박선원 의원이 커터칼이 아니라 실제 개조한 테러에 사용된 칼은 실제 좀 칼이 커터칼로 이제 좀 축소 보고가 됐는데 실제 사용된 칼 공개하면서 이게 개조가 된 실제 무기였다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밝힌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때 물 청소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의 행적이 과연 공범이 없었냐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수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 민주당 내에 그 특위도 구성이 돼 있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당시 이제 테러 지정해야 된다는 민주당 쪽의 요구가 있었고 테러 사건으로 지정이 되면 수사의 방식도 달라지고 수사의 범위도 달라지고 나중에 가서 이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사건 자체가.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뭐 테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 지금 국정원이 6월 달에 국정원장이 바뀐 이후에 내부 특별감찰을 하고 있어요. 특별감찰 결과 당시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가 확인이 되는 거 그거를 김상민 검사가 썼더라. 법률특보로서. 요게 이제 경위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뭐 그 법적 조치까지 민주당에서는 취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 내막은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당시 사건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인 것으로 보였으나 그리고 약간은 과대망상증을 가진 사람의 소행인 것으로 보였으나 현장에서 그렇게 증거가 막 그 물 청소해가지고 없어지고 이런 건 석연치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지 그냥 관리 소홀 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배후가 있는 건지 당연히 뭐 민주당 쪽에서는 한번 들여다보자고 나올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분이 뭐 당연히 윤 대통령 부부하고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국정원에서 의견서를 내는데 영향을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을 냈겠죠. 부정적인 의견을 냈겠죠. 뭐 그게 이제 드러났다고 보고 아마 이분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 청소한 것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보고서를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썼다는 것도 부적절해요. 이미 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수사 중 아닐까요? 수사 중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부분은 이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일단은 사실 뭐 재수사가 됐든 해가지고 있으니까요. 의혹이 있으면 하는 거 맞고요.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존 F 케네디라든지 또 그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그 저격을 당해서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어요. 결국 살아남았지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종류의 공격이냐 그거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